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뭔가 멋을 냈죠? 이렇게 머리도 웨이브를 막 하고 귀걸이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어공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인어공주. 우리가 흔히 인어공주, 인어 하면은 왠지 여자인 것 같잖아요. 여자 인어 얘기가 많죠. 왜 남자 인어는 없는 거죠? 주로 인어 하면은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예쁘고 정말 막 여신 같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명한 인어공주란 이야기는 누구든지 아시는 이야기죠. 왕자와 사랑에 빠져서 바다에 있는 그런 마녀에게 목소리를 잃게 되고 그 대신 다리를 얻었지만 왕자에게 내가 구해줬다는 말을 못해서 결국에는 왕자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바다에 있는 물거품이 돼서 사라진 뭐 그런 슬픈 약간 새드 엔딩인 인어공주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인어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제가 빠져있는 드라마 바로 이 푸른바다의 전설 아시죠? 푸른바다의 전설. 여기에 완전 빠져있는데 이 푸른바다의 전설에 전지현이 나오잖아요. 이민호랑 전지현이 나오는데 전지현이 인어로 나오죠.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이 인어를 진짜 표현할 배우는 우리나라에 전지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전지현이 표현하는 그런 인어. 그 인어 이야기가 거기 푸른바다의 전설을 보면 전지현하고 이민호가 처음 만난 게 조선시대로 나오고 조선시대 현령으로 나오는 바로 담령, 김담령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김담령이 인어를 놓아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쓰여진 바로 이 어우야담이라는 책에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이 인어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사실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 어우야담이라는 이 책은 어우당이라는 건 호예요. 어우당 유몽인이 지은 책입니다. 어우야담. 여러분들은 거꾸로 보일 거예요. 글씨가. 어우야담. 저는 이렇게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이 야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우야담 이렇게 외워주시면 책 이름을 외우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야한데 어우야담. 이렇게. 자, 각 나라마다 인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리고 유럽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유럽의 그런 인어 이야기 비교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먼저 어우야담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책을 무려 4만원 주고 샀어요, 여러분. 겁나 비싸 보이죠? 이 수업이라고 하긴 뭐하고 오늘 컨텐츠를 위해서 책을 샀습니다. 책을 요즘 제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어우야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는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한 번역본이지만 예전에는 한문으로 쓰여졌겠죠? 한문으로도 썼고 그리고 이제 국문판으로도 썼다고 하는데 이 어우야담을 쓴 바로 사람은 유몽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몽인은 조선 후기의 사람인데 이 야담류 이런 사실 정사 그냥 국가에서 일어났던 그런 정치에 관련된 그런 정사 말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걸 야사라고 하거든요. 이 야사라는 게 사실 야한 이야기도 야사지만 원래는 주변 야자예요. 야인 시대 할 때 그런 주변 들야자 이런 식의 그냥 주변사들 그런 것들은 이제 야사라고 하는데 위인들의 이야기도 물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기생, 광대, 농부, 어부, 시인들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다가 실었습니다. 신분의 고화를 막론하고 이 책에다가 실었고요. 그리고 약간 풍자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 있습니다. 보면은, 이 종류가 내용이 정말 많은 내용이 있고요. 아마 한 1621년에 다 쓰여지지 않을까 좀 추정을 하고 있고, 뭐, 신선 이야기, 귀신 이야기, 신비로운 이야기, 환상적인 이야기, 뭐, 무슨 꿈이라던가, 막 환상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쓰여져 있고, 설화로 많이 되어 있지만, 이 어우야담을 쓴 이유 자체가요, 이 유몽인이 사실은 유몽인이 어우집이라고 해서 이 어우야담 전에 그 임진왜란의 참상이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막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배가 고파가지고 결국에는 인육을 먹을 정도의 그러한 참상을 어우집이라는 것에 미리 이미 썼대요. 근데 썼었는데
그때 이미 이제 그런 백성들한테 임진왜란 참상을 사서술했기 때문에 요것을 기반으로 또 어우 야담을 거기서 다 못 땄었던 약간 야담스러운 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전해 듣긴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약간 좀 이렇게 그러더라, 카더라 뭐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담은 거죠. 자, 그렇다면 어우야담을 쓴, 이 어우야담이란 책을 쓴 유몽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야기를 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어우당 유몽인은요, 어느 때 사람이냐면 선조와 광해군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문장을 되게 잘 썼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좀 유명했대요. 바로 어우당 유몽인, 이런 거 있다가 이제 제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유몽인이 쓴 이 어우야담은 조선 후기 이런 야담류의 효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되게 죽은 건데 불쌍하게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면 조선 후기에 영모로 몰려가지고 아들과 함께 참수됐거든요. 목이 잘려 죽었거든요. 하지만 10초년 뒤에 나중에 정조 18년에 그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서 이제 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다. 이건 누명이었다. 이래가지고 다시 벼슬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우야담에 글을 쓴 유몽인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바로 푸른바다의 전설의 원작이 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한창 찾았어요. 여기에 도대체 뭐라고 써있나. 딱 2페이지가 써있더라고요. 4만원 주고 책을 샀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우야담에 실제 인어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 후기에 쓴 책에 인어 이야기가 있다니 정말 궁금하죠. 그리고 뒷부분은 심지어 좀 야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인어. 김담령이 흡곡현의 고을 원이 되어 일찍이 봄놀이를 하다가 바닷가 어부의 집에서 묵은 적이 있었다. 어부에게 무슨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었더니 어부가 대답했다. 제가 고기잡이를 나가서 인어 6마리를 잡았는데 그들 중은 창에 찔려 죽었고 나머지 넷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나가서 살펴보니 모두 4살 난 아이만 했고 얼굴이 아름답고 고왔으며 콧대가 우뚝 솟아있었다. 귓바퀴가 뚜렷했으며 수염은 누렇고 검은 머리털이 이마를 덮었다. 흑백의 눈은 빛났으나 눈동자가 노랬다. 몸뚱이의 어떤 부분은 옅은 적색이고 어떤 부분은 온통 백색이었으며 등에 희미하게 검은 무늬가 있었다. 남녀의 음경과 음호 또한 사람과 똑같았으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주름 무늬가 있었다. 이에 무릎을 껴안고 앉히자 모두 사람과 다름이 없었으며 사람을 대하여도 별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하얀 눈물만 비오듯 흘렸다. 김단령이 가련하게 여겨 어부에게 놓아주라고 하자 어부가 매우 애석해하며 말했다. 인어는 그 기름을 취하면 매우 좋아 오래되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오래되면 부패에 냄새를 풍기는 고래기름과는 비할 바가 아니지요. 김단령이 빼앗아 바다로 돌려보내니 마치 거북이처럼 헤엄쳐갔다. 김담령이 무척 기이하게 여기자 어부가 말했다. 인어 중에 커다란 것은 크기가 사람만한데 이것들은 작은 새끼일 뿐이지요. 일찍이 들으니 간성이 무식한 어부가 인어 1마리를 잡았는데 피부가 눈처럼 희어 여인 같았다. 희롱하여 음란한 짓을 하자 인어가 다정히 웃기를 마치 정이라도 있는 듯이 했다. 드디어 바다에 놓아주니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3차례나 반복한 후에 떠나갔다고 한다. 내가 일찍이 고서를 보니 인어는 암수의 모습이 마치 사람과 같아 바닷가 사람들이 암컷을 잡으면 못에 가두어 기르며 더불어 교합하는데 마치 사람과 같다. 라고 하여 웃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를 다시 보게 될 줄 어찌 알았으랴. 내가 일찍이 고서를 보니 이 부분은 어우당 유몽인이 약간 덧붙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어 이야기거든요. 예, 심지어 마지막에는 야하기까지 이 인어를 암컷을 잡으면은 가둬가지고 심지어 잡은 그 어부랑 교합을 했다고, 교합 아시죠? 사람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보면은 간성의 어떤 어부는 그 인어를 이제 좀 희롱하여 음란한 짓을 했는데 인어가 심지어 웃기도 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3-4번이나 왔다가 갔다고 요런 내용을 예, 했어. 예. 아무튼 이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쓰여 있어요. 요것을 가지고 모티브를 해서 지금 유명한 지금 이제 화제의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을 만든 것이죠. 푸른바다의 전설을 보면은 전지현이 바로 김단영으로 나오는 그 현령으로 나오는 이민호랑 눈이 맞아가지고 몇 번이나 무수로 올라와서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인어가 먼저 이제 찾아오잖아요. 뭐 그런 내용. 인어가 심지어 사람 같아가지고 교합을 하기도 하고 인어의 그런 그 중요한 부분도 인간을 똑같이 닮았다. 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우야담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정약용의 동생 정약전이 쓴 내용에도 인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알아본 바니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정약전이 그런 어류와 관련된 책을 낸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약전이 이런 바다에 있는 어류에 관한 정리한 책? 그러니까 정약전이 그때 유배 생활을 할 때 약간 바닷가에서 유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어부들이 물고기의 종류도 잘 모르겠고 헷갈려하고 이 어디에 어떤 물고기가 살고 물고기의 생김새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업 활동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대요. 그래서 정약전이 이런 물고기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좀 집필을 해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좀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은 유배에 가서도 쉬지 않아. 유배에 가서도 꼭 책 같은 거를 써요. 유배 가서도. 정약용도 목민심서 이런 걸 썼었죠. 정약전도 마찬가지로 바닷가로 이제 저기 섬 같은 데로 막 유배 가가지고 자산어보라는 걸 남깁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 이거 이따가 제가 퀴즈 낼 거예요. 자산어보. 사실 뭐 동물 분류학도 있고 뭐 본초 과목도 있긴 한데 자산어보에 쓰여 있는 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산어보. 약간 이제 물고기들의 종류, 물고기들의 생김새, 그런 어류들을 이렇게 정리한 거죠. 여러분 그 파브르의 그 곤충기 들어보셨죠? 파브르는 곤충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곤충들을 다 이렇게 분류하고 그런 것들 책으로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약전도 이런 어류들을 종류를 이렇게 막 정리하고 생김새부터 쓰임새 뭐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한 거예요. 백과사전식으로. 자산어보. 자산어보에 인어 항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지어 이런 야담류의 어우야담에도 인어 이야기가 있고 자산어보에도 인어 이야기가 신기하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인어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인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왠지 인어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있었더라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뭔가 인어 비스무리한 걸 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런 거 쓴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좀 약간 동심이 있다고 해야 되나? 저는 외계인, 인어 이런 특이한 거, 막 네스호의 네시 뭐 이런 거 왠지 있다고 저는 믿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인어도 왠지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고 사람들이 자꾸 목격담이 있는 건 인어 비슷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바다의 생물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 생물은 여러분 절반도 안 된대요. 우리가 주로 자주 먹고 자주 발견하는 바다 생물은 정말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미지의 그런 심해, 개척하지 않은 정말 깊은 심해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바다 생물도 있고 그리고 그 바다에는 정말 깊고 깊은 바다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말 새로운 세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우리가 바다를 다 개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왠지 거기에 막 인어들이 사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옛날에는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막 바다에 멀리까지 나가지 않고 개발이 잘 안 됐잖아요. 요즘처럼 수석거리지 않잖아. 해수욕장도 별로 없었고 그때는 왠지 정말 인어가 있지 않았을까. 인어 미라도 있잖아요. 그쵸? 제가 그런 거 몇 개 준비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정약전에 자산어보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어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해서 정약전이 썼어요. 자, 심지어 이제 정약전은 자산어보의 인어를 어떻게 썼냐면 인어는 속명이 옥붕어, 흔히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옥붕어
구슬옥자, 옥붕어라고 부르고 모양이 사람을 닮았다라고 이제 저술을 한 다음에 인어의 설에는 대체로 5갈래. 사람들이 인어라고 말하는 그 설에는 5개로 정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문헌을 인용해서 5개로 상세히 해설해 놨습니다. 첫 번째 1. 제어. 제어는 강이나 호수에 살며 모양과 색이 모두 점회, 바로 메기란 뜻인데요. 메기와 같고 그 볼에 삐걱거린 소리가 마치 아이 우는 소리처럼 응애 응애 아이 우는 소리와 같아서 사람들이 인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모양은 이제 그냥 물고기인데 아가미 소리가 응애 응애 아이 소리 같아서 이것도 인어라고 한다. 이제 제어. 두 번째 예어. 예어는 역시 메기를 닮았고 네 발이 있으며 물고기에 발이 있대요. 앞에 얼굴은 원숭이를 닮아서 그리고 또 뒷부분은 개를 닮았다. 소리가 어린아이 우는 소리와 같고 큰 놈은 몸길이나 팔구자가 된다. 팔구자. 구자라는 거는 약간 구가 약간 20cm 저기 한 1.5cm가 구자라서요. 한 18cm, 20cm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팔에서 구자가 된다. 산골 무태서 살며 모양이나 소리가 모두 제어랑 비슷하지만 제어랑 달리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 개구리 아니야? 근데 좀 크다고 하죠?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대요, 물고기가. 그 다음 세 번째 여거. 여거는 모양이 메기와 같고 네 발이 있으며 꼬리가 길고 소리는 어린아이를 닮았으며 대나무에 잘 오른다. 또한 여거는 곧 바닷속의 인어로서 귀와 입과 코와 손톱, 머리를 가지고 있다. 살갗이 희기는 구슬과 같고 비늘이 없고 가는 털이 있다. 점점 약간 인어 느낌의 모양을 갖추고 있죠. 자, 그리고 5색의 머리털이 말꼬리와 같고 길이가 5에서 6자가 되며 몸의 길이도 5에서 6자가 된다. 바다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잡아서 못에서 길렀더니 암수가 교합하는 것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인. 교인은 물속에 있으며 물고기와 같고 배틀로 배를 짜는 일을 벌이지 않으며 여기 좀 이해가 좀 저도 안 됐어요. 배틀로 배를 짠다는 인어가 배틀로 배를 짜? 그리고 눈이 있어서 잘 우는데 울면 눈물이 곧 구슬이 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인어를 저술을 할 때 인어의 눈물이 진주가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진주를 가지고 인어 눈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 드라마에서도 전지현이 울면 거기에 진주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에서 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인은 자주 우는데 울면은 눈물이 곧 구슬이 됐대요. 진주가 됐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장 인어랑 비슷한 거, 부인 인어. 부인 인어는 사중옥이란 사람이 부인을 인어로 뒀대요. 사중옥은 부인이 물속에 드나드는 것을 보았는데 허리 이하는 모두 물고기였으니 곧 인어였다고 한다. 이 사중옥의 이야기를 좀 더 길게 얘기를 해주면요. 사도가 고려에 사자로 갔을 때 바닷속에서 한 부인을 보았는데 붉은 치마를 입고 양 어깨를 내놓고 쪽진 머리카락은 엉클어져 있었고 잠시만요. 끌게요. 자, 엉클어져 있었고 볼에는 붉은 갈기가 약간 있었대요. 자, 물속으로 돌려보내주니까 손을 들어 절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 인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어를 5가지나 이렇게 정리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본초 강목과 자산어보, 동물분류학에서 이제 본땄는데 자산어보에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우리 정약용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정약용의 동생 정약전도 자산어보에 인어를 썼을 정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어라는 거는 물론 약간 환상의 그런 환상종이라고 하죠. 환상종.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유니콘과 같은 그런 거. 하지만 우리나라에 조선시대에 쓴 그 책에 인어의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왠지 정말 있을 것만 같고 좀 신기했어요. 네, 맞아요. 정약용의 사형제들이 그때 다 유배 가고 벌을 받고 막 그랬었죠. 자, 그래서 지금 어우야담과 자선어부에 있는 인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어 동상 워낙 유명한 거 아시죠? 인어 동상. 코펜하겐에 그 안데르센 관련해서 인어 동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환상적으로 표현한 거고 실제로 가면은 그냥 바다에 그냥 인어 동상이 있어요. 요 인어 동상 보겠다고 관광을 가기도 해요. 그런 그 인어 이야기, 그 인어공주 이야기 때문에 인어 동상이 코펜하겐에 있는데 하나의 되게 좀 관광 기념물이 되거든요. 요런 인어 동상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인어 동상을 제가 하나하나 좀 다 찾아봤어요. 그 인어 동상 요거 하나만으로 되게 관광이 되거든요. 실제로는 되게 초라하죠. 원래 관광이라는 게 그때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와, 꼭 가보고 싶다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막상 가서 보면은 그 오줌 싸는 동상이 있죠. 뭐 그것도 뭐 별거 아니고. 네, 인어 동상. 자, 그럼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각각 어떻게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동상 중에서 먼저 황옥공주 그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옥공주가 여기 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인어상이 있습니다. 황옥공주 인어상이라고 동해에 있거든요. 보시면 이 황옥공주 인어상은 제가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고화질이다 보니까 알을 뭔가 황옥을 손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머리 헤어스타일이 약간 좀 우리나라 약간 그 선녀 같은 느낌, 그렇게 인어상이 있습니다. 이 황옥공주 인어상은 도대체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제가 이것도 제가 알아본 바로 읽어드릴게요. 풀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동해 지역을 대표하는 인어 이야기가 바로 황옥공주 인어 이야기인데요. 이 설화가 옛날부터 이렇게 막 인어 전해져 내려온대요. 먼 옛날에 하늘이 열리던 때에 인어의 나라 나란다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이 나란다에 아름다운 이 여자 바로 황옥공주가 살고 있었는데 이 황옥공주를 이 나란다국에서 머나먼 나라 무궁국, 이 무궁국이 이제 동백섬이라는 섬인데 이 섬으로 섬에 있는 은혜왕에게 이 황옥공주를 시집 보냈대요. 그래서 인어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황옥공주가 변해서 이 은혜왕과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왕의 왕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인간 세상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부모님과 그런 고향과 가족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인어 생활을 했던 그때 당시에 본인의 그런 옛 모습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맨날 눈물을 흘리고 우니까 그리움이 막 쌓여가니까 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은혜왕이 이 황옥공주에게 여기 이 나라는 달빛이 되게 신령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대 할머니께서 주신 그 황옥, 이거 다 달고 있는 게 황옥이, 이 황옥을 달빛에다가 비춘다면 아마 그대 나라가 보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달빛에 비춰봤더니, 달빛에 비춰봤더니 이 황옥에 그때 당시 인어 나라가 막 나란다고, 인어 나라가 이렇게 비치고, 심지어 그 순간만큼은 이 황옥공주가 인어로 변신해가지고 그 동해 바다에서 이렇게 막 수영을 하고 마음껏 헤엄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해에 이 황옥공주 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해 바다에 이렇게 황옥공주의 이 인어상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보신 분 있나요 혹시? 실제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황옥공주 얘기는 인어가 심지어 인간과 결혼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설화라는 거는 다 어느 정도 약간의 원인이 있거든요. 원인이 있고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꾸 구전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사람한테 전달해주고 그래서 설화가 되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즉 인어가 인간하고 했다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한번 했다라는 거, 그런 거에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발전한 것이 아닌가. 네. 인어가 과연 정말 이렇게 이뻤을까? 자, 그리고 황옥공주뿐만이 아니에요. 장봉도에도 가면 인어상이 있어요. 저는 이거 장봉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장봉도 인어상은 약간 요즘 여자분하고 닮았습니다. 요즘 현대적인 인어네요. 예, 가슴도 약간 좀 더 커지신 것 같고요. 뒤에 분 뭐야? 뒤에 분이 뭐야? 애기야? 낚시하고 있는데 뭔가 그 외계인이 습격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란색 쫄쫄이 입고. 아무튼 뒤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아이를 얻고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이 글래머 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장봉도 인어 이야기.
자, 장봉대에서 내려오는 인어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요. 방금 들어왔는데요. 인어가 진짜 있냐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인어의 여러 가지 설화들, 이야기들. 우리나라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어 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우야담은 아까 읽어드렸고, 자, 장봉도에 내려오는 인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날 장봉도에는 최씨성의 한 어부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매일 그물을 놀려보는데 물고기가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아, 막 오늘도 망했어.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미 없는 낚시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게 묵직하게 그물을 올려오는 거야. 월척이다. 그래서 그물을 막 끌어올라왔어. 근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보이고 상반신이 여자인 거야. 사람인 거야. 아, 이거 여기 물질하던 해녀가 물에 빠졌나? 그래가지고 이게 막 급하게 이제 끌어올렸어. 그랬더니 아름다운 여자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이 아름다운 여인의 하반신이 비늘이 쌓인 물고기인 거예요. 인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말을 못하는데 되게 불쌍한 이게 눈빛으로 쳐다봤대요. 그 막 장하시는 고양이 눈빛으로. 놓아주세요.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대요. 아, 그래가지고 불쌍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인어 기름이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인어를 사실 잡아먹기도 했고 인어 기름을 썼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인어 기름이 그렇게 좋다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금방 상해가지고 냄새나는 고래 기름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인어 기름이 그렇게 비싸고 좋다고. 그래서 물론 그렇게 막 써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어부가 착해가지고 바다로 돌려보내줬대요. 그리고 나서 인어를 바다로 되돌려 보내주고 나서 그 날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만 하면 만선으로 돌아오는 거야.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거예요. 하루도 어김없이. 그래서 이제 어부가 그때 놓아준 인어가 은혜를 갚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진짜 인어에게 너무 고맙다 해서 감사한 마음에 인어를 낚은 자리에 인어상을 세우게 됐고 그 인어상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렇게 다시 또 인어상을 그 이야기에 맞춰서 이제 약간 방파제 쪽에다가 세운 거죠. 이게 장봉도 인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로 바닷가나 섬에는 그런 인어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봉도에서 전해지는 인어 이야기입니다. 은혜 갚은 인어 이야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좀 인어가 막 무섭지 않고 좀 되게 친근하고 뭐랄까 좀 가까운 느낌이 들죠? 서양의 인어는 좀 무서운 인어 이야기도 많은데 세이렌이라던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어 이야기 한 개만 더 해드릴게요. 바로 거문도 인어 이야기입니다. 거문도 인어 이야기는요 되게 예뻐요. 이 인어상 중에서 거문도 인어 이야기가 제일 예뻐요. 이 신지깨라고 하는데요. 밑에는 이 고래들도 있고 돌고래들과 같이 달빛에 앉아있는 인어상입니다. 더 말랐어요. 그쵸? 신지깨. 그나마 사진이 제일 예쁘게 나온 게 요거라서 요걸로 실었는데 거문도에 있는 인어상입니다. 심지어 이 거문도의 신지깨 이야기는요. 거문도에 예전부터 옛 거문도어로 인어를 신지깨라고 불렀대요. 이 신지깨 이야기는 외국 사람한테도 영감을 줘서 지금 영화로 제작하고 있대요. 맞아요. 외국은 약간 인어가 사람을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현혹시켜가지고 막 배를 난파시키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좀 은혜를 갚고 좀 되게 영물 같은 표현을 하고 우리도 인어를 해치지 않았고 뭐 그런 내용이 그런 이야기가 많죠. 자, 거문도의 인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문도 사람들에게 인어는 신지깨란 별칭으로 친근한 존재였대요. 그만큼 자주 봤었대요. 그리고 거문도 사람들은 매일 새벽 1시에서 새벽 3시경 사이에 신지깨어라는 곳이 있어. 인어가 많이 출몰하는 여라는 단어가 뭐냐면 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지깨, 그러니까 인어 섬이 있었다라는 거야. 신지깨여, 사슴뿔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그게 되게 작은 섬인데 그 부근으로 삼치 낚시를 나갔었대요. 그런데 흐린 날에는 틀림없이 이런 그 조금 먼 곳에 물개같이 생겼는데 멀리서는 물개같이 생겼는데 가까운 곳에 보면은 머리카락이 있고 팔과 가슴이 되게 막 여실한 여인의 그런 형상의 그런 인어가 나타났었대. 하체는 물고기 모양이었고 그리고 상체는 하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인어가 나타났었대요. 근데 그 인어가 주로 출몰하는 곳이 바로 이 신지깨였고 그래서 그 인어를 신지깨 혹은 신지끼
흔짓기 이런 식으로 불렀대요. 그래서 신짓기, 신짓개 이런 식으로 검은도 사람들에게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인어가 그렇게 친근한 사이였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인어가 달빛 아래에서 특히 달빛 아래에 딱 앉아 있으면은 되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인어는 이 검은도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신짓개들은 주로 달이 밝은 밤에 나타났는데 갑자기 배가 나가려고 할 때 쫓아오거나 절벽 위에서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막 돌을 던지기까지 못 나가게 했었대. 이렇게 인어가 회방을 놓는 날 만약에 무시하고 바다로 나가면 반드시 풍랑을 맞아가지고 해를 입거나 돌아오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인어가 심지어 이런 바다의 이런 풍랑이라던가 날씨까지 예측해져서 해신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인어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바로 검은도의 인어 이야기, 신짓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검은도, 장봉도, 동해에 인어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인어 이야기가 어떤 분은 성경에 나오는 분이 뭐 섬기는 우상으로 인어를 섬긴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왜 신짓개라고 부른 거냐면 이것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인어를 신짓개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섬의 이름을 신짓개라고 한 것이다. 아니면은 그 인어가 출몰하는 그 섬의 이름 자체가 원래 신짓개라서 신짓개라고 부른 거다라고 아직 정확히 어원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냥 신짓개라고 그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약간 신짓개라는 단어가 그런 날씨를 예측해주는 해신? 뭐 이런 식의 의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인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세계의 인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 인어 전설 한 개 더 얘기를 해야겠네요. 난간 전설을 좀 얘기를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난간설화. 우리나라의 인어 이야기가 어우야담 얘기도 있지만 전해 들어오는 그런 설화 중에서는 인어 고기를 먹고 엄청나게 예뻐졌다는 난간설화라는 게 있어요. 난간은 사람 이름인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네. 잠깐만요. 방송 중인데. 네. 자, 비구니 난간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옛날 평양 남문에 이진수라는 가난한 어부가 살고 있었대요. 이진수가 대동강에서 이제 낚시를 하고 아내랑 이렇게 어린 딸 이진수의 딸 이름이 난간이에요. 여기 난간 단어가요. 난간이에요. 난간. 이진수의 딸 이름이 난간인데 그 난간과 함께 이제 풀출하면서 겨우 근근히 살고 있었대. 어느 날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에서 배를 띄우고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바다가 갑자기 이렇게 갈라지더니 웬 미인이 나타나서 이진수를 데려갔대. 용궁으로. 용궁으로 데려가가지고 온갖 산해진미와 보물, 아름다운 여인들 휩싸여가지고 며칠을 사치스럽게 살다가 이제 이 여인이 불로장생하는 되게 이 고기를 먹으면 불로장생한테서 인어 고기를 먹이고 육지로 보내줬대요. 근데 이진수가 이 인어 고기가 불로장생한다고 하니까 나만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가지고 왔대. 집에 들어온 이진수가 인어 고기를 몰래 감춰두고 아내와 딸에게 용궁에서 보고 들은 거를 막 들려줬대요. 평소와 같이 어버이를 했는데 이 딸이 우연히 숨겨놓은 인어 공주를 본 거야. 그래서 이거 아빠가 맛있는 거 아빠가 숨겨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먹어치웠대. 딸이 싹 다 남기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귀한 거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딸이 먹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진수와 그 부인은 점점 늙어가는데 딸은 늙지가 않고 더 예뻐지는 거야. 불로장생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평양 제일의 미인이 됐대요. 이 난간설화는 되게 유명해요. 실제로 있는 기생이 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평양 최고의 미인이었대. 그래서 이 난간의 미모가 너무 예뻐가지고 막 무사내들이 막 따라다니고 제발 나랑 한 번만 만나달라 막 흠모를 받고 그리고 이제 막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때 약간 안 좋은 설이 막 푸는 거야. 사실 이거 여자들이 아마 풀었겠죠? 여자의 적은 여자니까. 난간이 인어 고기를 먹은 요부고, 만약에 난간이랑 같이 산다면 제명에 못 주고 죽을 거다. 남자의 길에다 빨아서 죽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막 소문이 막 돌았대요. 그래서, 아름답긴 했지만,
청혼하는 남자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름답긴 하지만 뭔가 깨름직한 거 인어고기를 먹은 여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난간의 부모는 이제 노안으로 세상을 뜨고 결국 난간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남편을 구하지 못하고 안 되겠다. 어차피 난 청혼도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남자들을 그냥 상대하겠다. 자유롭게 남자들을 만나겠다. 그래서 평양에서 수많은 남자들 만나고 기생이 됐대요. 그런데 진짜로 그녀와 만난 남자들은 허약해서 앓다가 죽어갔대. 뭔가 이게 이제 좀 뭔가 기가 달랐나 봐요. 그리고 나서 난간이 120살이 되던 해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자꾸 이 남자 여 남자 이렇게 희롱하고 다니니까 남자들이 다 이렇게 허약해지고 비실비실 하니까 안 되겠다. 그냥 불교에 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비구니가 돼서 모란대 앞에 있는 작은 암자를 세우고 30년 동안 기도를 드리고 나 때문에 죽은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성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 난간이 200세 때 올해도 살죠. 200세가 되던 해에 모란대 암자에 돌아왔는데 워낙 아직까지도 이쁘니까 젊고 아름다운 비구니가 암자에 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또 절로 또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이 난간을 보려고 막 몰리고 난리가 나는 거야. 저 오늘부터 불교에 귀의할래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더 이상 세상 남자들을 괴롭히면 안 되겠다. 이놈의 인기 이러면서 산에 들어가 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 난간의 나이가 300살이 넘기는 해에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래서 아직도 난간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난간설화도 결국에는 인어고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인어고기를 먹는 사람은 불사신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설이 있습니다. 인어고기를 먹으면은 죽지 않고 이런 불사신이 된다. 이 불로병사 뭐 이런 식으로 불사신이 된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인어 기름이 그렇게 대단하고 불사신이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각국의 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인어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자, 중국, 한국, 일본의 인어 전설의 공통점은 첫 번째가 인어의 기름이 아주 유용하다. 인어의 기름을 되게 유용하게 썼다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인어 고기를 먹으면 죽지 않고 불사신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인어 기름을 어떻게 썼냐고 이제 써있냐면, 인어 기름을 이렇게 몸에다 바르면 추위를 타지 않았대. 그런 내용이 쓰여 있고, 그래가지고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 인어 기름을 바르고 나갔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인어 기름을 어떻게 썼냐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에 나와 있죠. 인어의 기름은 고래의 기름보다 훨씬 귀하고 비싸고, 고래의 기름은 금방 부패해서 냄새가 나지만 인어 기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인어 기름을 어디다 썼냐고 나와 있냐면 진시황 무덤에, 진시황 무덤에는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촛불이 있는데 그 촛불의 기름이 인어 기름으로 만들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어 기름은 약간 이렇게 정말 신비롭고 뭔가 좀 특이한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인어 기름을 어떻게 짜? 좀 약간 우리가 인어 기름 얘기하지만 좀 잔인한 거죠, 그쵸? 흔히 우리가 기름을 짜려고 하면 엑기스 이런 건데 인어를 짰다는 건가? 아니면 뭐 인어 잡아가지고 잠깐 이리 와봐 기름 종이 좀 해서 인어 기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인어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동양의 인어 사진에 대해서 좀 몇 개 찾아왔는데, 중국의 인어는요, 그런 서양의 막 이런 언더 더 씨 막 그런 인어공주의 그런 내용 같지 않고 좀 괴기스러워요. 이게 막 이런 식이에요. 이게 무슨 인어야? 이상하잖아. 도깨비 같고. 이게 실제 문헌에 있는 건데, 중국의 요괴도감이라고 할 수 있는 산해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중국의 수많은 요괴들이 쓰여져 있는데요. 막 강시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막 무슨 요괴 막 써 있는데, 그 산해경에 인어라고 나와요. 이따위로 생겼어요. 다리가 4개가 붙어 있고, 그리고 외형은 사람과 별로 닮지 않았고 몸에 악어와 도마뱀의 다리가 달려있다, 그런 인어가 있고, 그나마 이렇게 좀 사람과 다른 비슷한 인어가 등장하는 거는 어디에 있냐면 그 산해경 말고 다른 거,
그 해내남경이라는 책에 저인국 나라의 사람들이 그 인어를 믿었는데 뭐 능어라고도 불렀고 물고기의 몸에 사람의 팔다리 얼굴을 갖춘 환수라는 게 있었고 간혹 이런 물고기도 있었대. 심지어 그 중국에 남아있는 인어 이야기는 이렇게 로맨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국의 인어는 이런 인어. 잠깐만요. 이거 여러분 이거는 그림이니까 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제가 굳이 이런 거 모자이크를 하려고 했는데 모자이크 하는 거 자체가 이 마그리트의 인어 이거 그리신 분한테 이거 누가 그렸지? 달리가 그린 건가 이게? 이거 마그리트가 그린 건데 이 마그리트에게 왠지 제가 죄스러운 것 같아서 이건 그냥 문학작품 이거는 그 문화 이거는 그냥 작품이니까요. 그냥 작품으로 봐주세요. 이런 인어라 그러니까 중국의 인어는 머리랑 이 상반신이 물고기고 하반신이 사람인 괴이한 이런 인어가 나타나서 이걸 어인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중국의 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어공주의 느낌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런 식으로 중국의 인어는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남자가 딱 인어를 만났을 때 그렇게 되게 이뻐가지고 막 결혼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어는 이런 인어잖아요. 그쵸? 여러분은 두 인어 중에 그럼 어떤 인어를 만나고 싶으세요? 만약에 두 인어랑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얼굴이 사람이면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고 얼굴이 이제 생선이면 아기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뭔가 남자분들의 그 욕심을 채우는 데는 요런 부분이 더 낫지 않나요? 둘 다 싫어요? 이분은 이제 스타킹을 검정 스타킹도 신길 수 있고 스타킹을 신길 수 있고 하지만 얼굴이 물고기니까 흥이 나지 않는다. 그쵸? 너는 얼굴 때문에 흥이 깨졌으니 책임져. 이건 좀 아니죠. 뽀뽀도 못하고 이게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그쵸? 잘못해서 이런 그런 중국에는 요러한 어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반신이 물고기인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괴기스러운 물고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양은 약간 이렇게 좀 괴기스러운 그런 게 괴이한 인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시아에서의 인어의 그런 아시아에서 나타난 인어들은 흔히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인어에 대한 설화를 얘기를 해보면 주로 해녀들, 아시아에는 해녀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일본에도 해녀들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뭐 그런 제주도 해녀들이 잠깐 물에서 나타나가지고 주로 옷을 다 벗고 이제 해녀들이 해녀 활동을 하다가 잠깐 둥둥둥 떠 있는 것을 그거를 인어로 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니면 고대에 듀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다 물범 있잖아요. 물범. 바다표범이 새끼 젖을 이렇게 먹이는 걸 보고 인어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기도 하긴 해요. 네. 자, 아무튼 이런 인어의 설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외국의 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외국의 인어, 동양의 인어는 좀 이렇게 중국은 약간 괴이스러운 모습. 그리고 일본의 인어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인어를 먹으면 불로불사가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요. 인어와 관련된 또 일본 이야기가 800비구니 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약간 난간설화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전설이 이제 그 인어 고기를 먹고 나서 이렇게 불로불사, 이렇게 불사신이 된 그런 사람의 이야기. 그래서 뭐 전설을 토대로 타카하시 루미코가 뭐 인어 시리즈를 만들기도 했고요. 이 인어 고기를 체질에 맞는 사람이 먹으면 아름다워지고 불로불사가 되지만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이 먹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추한 요괴로 변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난간설화랑 일본의 800비구니 전설하고 거의 비슷해요. 인어 고기를 먹었다. 인어 기름을 썼다. 뭐 그런 게 이제 동양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대 인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고대에는 어떻게 인어 이야기를 했냐면 세계 최초로 뭔가 사람과 물고기가 반인 반어로 섞여 있는 최초의 인어는 사실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바빌로니아 신화의 수신 에아입니다. 에아의 그 사진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인터넷에. 이 카드밖에 없어요. 수신 에아.
이 카드를 제가 그나마 그냥 갖고 왔는데 실제로 그치만 에아는 원래 남자였다고 합니다. 여긴 이나 여자로 그렸지만 그래서 일부러 가슴을 가렸나? 수신 에아는 아주 옛날 고대 바빌로니아 신화에 처음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세계 최초의 여자 인어는 누가 나오냐면 바로 샘족, 그 서양의 샘족의 신화에 있는 바다의 신 아테르가티스입니다. 아테르가티스도 그림이나 그런 게 없어서 역시 이것도 카드로 있더라고요. 자, 아테르가티스 힘, 민첩, 지능, 통솔력이 높군요. 그래서 이 최초로 여자 인어 느낌, 이거는 바로 아테르가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류의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대로부터 이 바다는 좀 뭔가 공포스러운 공간이었어요. 사람에게는 뭔가 경외, 뭔가 이렇게 좀 존경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각 민족에게 바다에 얽힌 이런 신화나 전설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인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반인반수의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런 어부들을 현혹시키는 바로 사이렌 이야기가 나오죠. 사이렌은요, 제가 너무 이게 사이렌을 알아보다가 이게 사이렌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바로 스타벅스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요게 바로 사이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사이렌을 모티브로 한 것인데요. 사이렌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새 얼굴은 사람인데 새처럼 날개가 있는 그런 사이렌도 있고요. 중세에서부터 걸쳐가지고 인어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이 사이렌은 새의 날개, 물고기 지느러미, 그리고 인간 상반신은 인간 여성, 이런 식으로 점점 그림마다 조금씩 틀린데 인어의 원조죠. 이 사이렌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이렌 여러 가지 이제 부르는 말이 틀린데 이 사이렌은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어부들이 현혹스러워서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서 또 밑에 되게 이쁜 여자들이 있으니까 물에 막 떨어져가지고 막 현혹시켜서 죽고 요거 거기 나오는데 잭 스패로우 나오는 세상의 끝인가? 캐리비언의 해적 거기에 나와요. 캐리비언의 해적에 그 사이렌이 약간 인어로 나와요. 그리고 여러 이제 그림으로도 남아 있는데 라틴어로는 세이렌과 같은 말인 시레나를 인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세이렌은 지중해를 오가는 그런 배들에게 치명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이 배가 다 난파되기도 하고 뱃사람들을 일부러 다 죽이게 만드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트로이 전쟁 후에 실제 이제 그 역사서에 남아 있는 건 트로이 전쟁을 귀향하던 오디세우스가 이 해역을 지나는데 분명히 이 사이렌이 나를 유혹할 것이다 해서 자기를 그 배에 그 몸을 이렇게 단단히 묶게 해가지고 빠지지 않게 몸에다가 이제 그냥 그 배 그 기둥에다가 몸을 묶게 했대요. 세이렌이 유혹을 해도. 그래서 결국 죽지 않았다고. 근데 이 세이렌이 여러분 요즘 말하는 사이렌 있죠. 삐요 사이렌 있죠. 경보음. 그게 여기 어원이에요. 이 사이렌이라는 경보음은 1819년에 프랑스 물리학자 카냐르 드라투르라는 사람이 구멍을 뚫은 원판을 빠른 속도로 막 공기 진동으로 돌려가지고 띠리리 따라라라라라라 이런 경보장치를 처음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 경보장치의 이름을 옛날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현혹시키는 이 세이렌에 여기서 이제 갖고 와서 사이렌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이 마녀가 소리로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하니까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의미로 사이렌이라는 여기 용어를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그 사이렌이 이 사이렌에서 왔다라는 거를 아시면 돼요. 사이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이렌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사이렌이 인어의 하나의 원조격이 된다. 그러니까 인어가 막 사람을 현혹시키고 서양에서는 좀 인어를 그런 식으로 현혹시키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나쁘게 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인어 전설은 아일랜드에는 메로우라는 인어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 괴물이 있는데 이 메로우는 인어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비늘이 좀 있었대. 그래서 메로우가 나타나면은 반드시 폭풍우가 났다. 그래가지고 좀 나쁜 의미로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어부에겐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머메이드와는 다른 게 여자 메로우는 되게 아름답고 인간과 막 사랑에 빠져고 결혼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남자 메로우는
매우 흉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갈퀴가 이제 사람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가 다리에 비늘이 있고 손가락에 이렇게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인어인 걸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서양에 남아있는 인어 얘기. 제가 세이렌 이 그림이 있었네요.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이제 세이렌인데요. 이렇게 막 목소리로 유혹을 하는데 이 가운데 오디세우스가 몸에 끈으로 묶어놨죠. 그래서 현혹시키고 있는 이런 그림들. 세이렌이 이런 식으로 난파시키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은 서양의 인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메로우 전설도 보여드린 것 같고, 아일랜드의 메로우는 이제 폭동을 일으킨다, 공포의 대상, 약간 좀 안 좋은 의미였다라는 거 보여드렸고, 또 세이렌은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은 선원들을 유혹해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익사시켰고,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유혹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자존심이 상한 거야. 와, 내 목소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다니. 모멸감을 느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자, 그러면 서양의 또 인어들. 이 로렐라이 전설도 있습니다. 유럽의 라인강에 로렐라이 전설이 있는데, 로렐라이라는 마녀들이 살았는데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노래로 역시 사람들을 홀렸대요. 그 세이레나가 비슷한. 그래서 그녀들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배에 노를 놓쳐가지고 강바닥에 가라앉게 했다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약간 못됐어요. 다 현혹시키고 좀 그러니까 파무파탈적인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어는 막 은혜를 갚고 막 도와주고, 그런데 서양의 인어들은 약간 좀 해를 끼치고 뭐 그렇게 조금 인식이 다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인어 전설 얘기를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양의 실제로 인어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인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심지어 서양에는 인어가 실존한다 이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되게 자료들이 많아요. 뭐 이거는 인어의 뼈라고 하면서 보여준 건데, 다 이게 그러더라 카더라 이러지 실제적인 그 유물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약간 뼈를 좀, 그 물고기 뼈랑 사람의 뼈를 좀 이렇게 맞춘 듯한 그런 느낌이 약간 들고요. 조작이 워낙 많아요. 거의 다 주작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주작이라고 막 하잖아요. 이거 인어라고 맨날 그러는데, 너무 무서워. 이것도 약간 좀 주작계 느낌이 좀 나고요. 이거 발견했다고 되게 막 인어다 하면서 유튜브 제가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좀 약간 리얼한 유튜브가 나오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 주작이야. 뭐 인어 미라도 있는데요. 무서워요. 할머니? 이거 머리카락 막 이런 것도 좀 약간 좀 너무 주작 같고, 이건가? 아무튼 일본 사람이 그냥 주작으로 만들었다고 그냥 고백한 것도 있고, 그래서 거의 인어의 미라는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본 거 중에서 그나마 약간 리얼하게 핫한 거 이제 보여드리면, 어느 섬에서 발견된 인어인데 확대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다 팩트다 막 보여주면 되게 다 흐리다? 인어라고 막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고 막 그러는데 흐려서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가장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인어. 이것도 그나마 이게 좀 모양이 파닥파닥 움직이는 게, 이거 동영상 있거든요? 막 그 사람들이 오 쉣 봤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줌 어떡해 막 이러면서 이제 급하게 찍은 건데, 여기가 사람이 살지 않은 섬이었대. 근데 이제 인어가 이렇게 팔딱팔딱 하면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확실히 바닷가재인지 이게 표본 바다 그 물개인지 약간 확대한 거 보여드릴게요. 확대. 이게 확대한 거, 이 밑에 게 확대한 거예요. 그게 그거죠. 여러분 인어 같아 보입니까? 근데 왜 다 이런 건 다 화질이 그지 같을까요? 근데 뭐 무슨 외계인, 뭐 인어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유튜브 보면은 일단 공통적으로 화질이 거지 같기 때문에 약간 좀 주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네, 뭐 요런 것도 있고, 뭐 인어가 실존한다 하면서 실제 이런 인어의 해부도까지 나타났습니다. 인어의 해부도에 근육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깃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남아있는 인어의 해부도예요.
그니까 요즘 나 CG로 그랬겠지. 그래서 인어를 이만큼 정말 연구를 했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정말 인어가 있다고. 자,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 제일 궁금하고 신기했던 거는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인어의 존재가 있었고, 조선시대 사람들도 인어를 믿었고, 인어와 얽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난 어우야담이 제일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이제 작가가 영감을 받아서 푸른바다의 전설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어는 과연 있을지 없을지, 그냥 이런 거는 그런 것 같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들의 생각. 환상종이잖아요. 유니콘, 네스호의 괴물, 뭐 네시, 뭐 이런 거. 바다에 왠지 인어가 있으면 좋겠다. 저 멋있는, 막 더 아름다운 바다에 요런 인어가 있었으면 좋겠죠? 이런 무서운 인어 말고. 완전 극혐인 인어도 있어요. 내가 찾아본 거 중에서.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인어는 필요 없어. 이것도 뭔가 가자미에 붙인 듯한, 이것도 너무 조작 같죠? 아무리 봐도. 이것도 좀 인어 같지 않아요. 얘는 그냥 얼굴을 쥐포로 갖다 붙였어요. 가자미에다 갖다 붙인 듯한 느낌. 이런 인어는 원치 않아. 그리고 왜 남자 인어는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남자 인어 사진을 하나 따왔어요. 이거는 그냥 어떤 광고 사진이거든요. 남자 인어도 나쁘지 않네. 네. 근데 남자 인어는 남자로서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쉽지 않나. 남자 인어도 나쁘지 않은데. 자, 그러면은 어우야담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고요. 사이렌 얘기도 했고, 오늘은 그냥 인어 얘기를 좀 심플하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빡세게 항상 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제일 중요한 건 이 어우야담 얘기가 제일 재밌었다는 거. 그쵸?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읽어드렸던 김담령 있잖아요. 담령 이야기. 그 김담령이 실제 현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왠지 그 UFO를 타고 그분, 담령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인어 봤냐고. 인어는 아니더라도 인면어는 실제로 있지 않나. 인면어는 있죠. 인면어는 얼굴이 약간 사람처럼 살짝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니까. 저 인면어 실제로 봤어요. 어떤 무슨 어류 박물관 같은 데서. 인면어는 있죠. 근데 이제 인어는 좀 미스테리로 남아있지 않나. 하지만 인어랑 비슷한 그런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인어 동상, 인어 전설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요거 어우야담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4만원 주고 샀는데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읽어드릴까요? 푸른바다의 전설의 원작이 됐던 어우야담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할까요? 한 번 더? 네. 자, 이 김담령은 실제 인물이고요. 흑곡현은요, 강원도 최북단 지역으로 남쪽으로는 강원도 통천군과 북쪽으로는 함경도 안병군의 경계를 이루는 실제로 있는 지명입니다. 조선시대 지명. 이번에는 조금 더 미스터리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4만원 소리만 40번 들었대. 강조. 너무 비싸. 미스터리하게. 인어. 김담령이 흑곡현의 고을원이 되어 일찍이 봄놀이를 하다가 바닷가 어부의 집에서 묵은 적이 있었다. 어부에게 무슨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었더니 어부가 대답했다. 제가 고기잡이를 나와서 인어 6마리를 잡았는데 그중 2은 창에 찔려 죽었고 나머지 4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나가서 살펴보니 모두 4살 난 아이만 했고 얼굴이 아름답고 고왔으며 콧대가 우뚝 솟아있었다. 귓바퀴가 뚜렷했으며 수염은 누렇고 검은 머리털이 이마를 덮었다. 흑백의 눈은 빛났으나 눈동자가 노랬다. 이 말 좀 이해가 안 돼요. 흑백의 눈은 빛났지만 눈동자는 노래? 흑백의 눈이라며 근데 눈동자가 노래. 유몽인 씨 이거 뭐예요 이거? 흑백의 눈은 빛났지만 눈동자는 노래? 황달인가? 예, 몸뚱이의 어떤 부분은 옅은 적색이고 어떤 부분은 온통 백색이었으며 등에 희미하게 검은 무늬가 있었다. 남녀의 음경과 음호 또한, 음호는 여자, 음호 또한 사람과 똑같았으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주름 무늬가 있었다. 약간 그 개구리 그 손 같은 모양인 거죠. 이에 무릎을 껴안고 앉히자
모두 사람과 다름이 없었으며 사람을 대하여도 별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하얀 눈물만 비오듯 흘렸다. 김담령이 가련하게 여겨 어부에게 놓아주라고 하자 어부가 매우 애석해하며 말했다. 인어는 그 기름을 취하면 매우 좋아 오래되어도 상하지 않습니다. 오래되면 부패에 냄새를 풍기는 고래기름과는 비할 바가 아니지요. 김담령이 빼앗아 바다로 돌려보내니 마치 거북이처럼 헤엄쳐갔다. 김담령이 무척 기이하게 여기자 어부가 말했다. 인어 중에 커다란 것은 크기가 사람만한데 이것들은 작은 새끼일 뿐이지요. 일찍이 들으니 간성의 무식한 어부가 인어 한 마리를 잡았는데 피부가 눈처럼 희어 여인 같았다. 희롱하여 음란한 짓을 하자 인어가 다정히 웃기를 마치 정이라도 있는 듯이 했다. 드디어 바다에 놓아주니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3차례나 반복한 후에 떠나갔다고 한다. 내가 일찍이 고서를 보니 인어는 암수의 모습이 마치 사람과 같아 바닷가 사람들이 암컷을 잡으면 못에 가두어 기르며 더불어 교합하는데 마치 사람과 같다. 어떻게 교합을 해? 밑에 없는데? 이상한데? 라고 하며 웃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를 다시 보게 될 줄 어찌 알았으랴. 저 갑자기 궁금함이 드네요, 진짜. 인어가 그 다리가 이렇게 됐을 텐데 교합 어떻게 합니까? 궁금하네요. 이 비늘 벗나요? 사실은 저 다리가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벗나 비늘을? 궁금한데 어떻게 교합하는 거지? 배꼽으로 하나? 뭐지? 궁금한데요? 교합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써줘야지. 이분 진짜 중요한 부분에서 묘사를 안 하셨네. 그니까요. 그리고 궁금한 게 인어는 볼일을 어떻게 볼까요? 이게 엉덩이 막혀있는데. 전지현이 인어로 나오는데 궁금합니다. 이게 입으로 모든 걸 다 하진 않지 않을까요? 예, 채팅창에서 교합이 뭐냐고 동살님이 그거요. 하체. 궁금합니다. 어떻게 교합을 했을지. 엉덩이가 있나? 궁금하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이런 인어들의 얘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푸른바다의 전설 메이킹 필름을 준비를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광고용으로 도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 상관없이 이제 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푸른바다의 전설, 저는 전지현이 막 이렇게 수영하고 뭐 여러 가지 이거를 대역을 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전지현이 실제로 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이킹 필름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인어다운 인어로 못 본 것 같아서 전지현 인어로. 와, 드론으로. 컷 됐죠?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어떤 거는 네, 떠나면서 선글라스를 딱 끼면 될 것 같아요. 네. 컷!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푸른바다의 전설 예고편 보여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인어를 촬영했고 그 다리 부분에다가 CG를 입히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래요. 그래서 모션 캡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인어 비늘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은 어설프지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잘한 것 같더라고요. 뭐 그리고 아무래도 상체는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야하게 드레스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저런 몸매라니. 와, 진짜 우리나라의 인어를 표현할 그 배우는 진짜 전지현밖에 없는 것 같아.
정말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전지현의 딱 그 푸른 바다의 전설을 보면서 와, 저 조선시대도 인어가 있었나? 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그 푸른 바다의 전설의 원작이 바로 이 어우야담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바로 이 책을 사서 이번 주에 이 요즘 드라마가 핫하니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런 우리나라의 인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설화들, 신집계 인어, 검은도의 뭐 신집계 인어, 그리고 장봉도 인어, 뭐 동해 인어, 우리나라의 인어상이 있는 곳의 그런 설화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부터, 아니 예전 고대부터 인어 이야기가 이렇게 구전으로 이어 내려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어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믿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게 놀라웠고요. 신기했어요. 그래서 왠지 인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인어 이야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더 알차고 신비롭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